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0년차 주부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은 찐한 회의감이 들어서 전부 내려놓고 싱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이혼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를 몹시 괴롭혔던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남편일까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때문에 지옥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고부 갈등은 많이 들어보셨거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인 구부 갈등은 생소하실 텐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마음이 여린 친구였죠. 너무 얌전하고 조용해서 이름도 모르고 있다가 1학년 때 짝꿍이 되면서 소진이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해지고 보니까 소진이는 항상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대했고 애들이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언제나 소진이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제가 정말 소진이를 좋게 본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강당 청소당번을 정하는 날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봉사 시간을 줄 테니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죠. 자, 저번에 말한 거 기억하고 있지? 봉사 시간 줄 거니까 학교 강당 청소할 사람 손 들어봐. 밤마다 한 명이면 돼. 이번엔 누가 할래? 저희 학교는 대강당에서 발표회를 할 때마다 강당을 청소하고 꾸밀 학생을 한 명씩 뽑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봉사 시간을 준다고 해도 애들이 안 하려고 했죠. 그때 소진이가 손을 들어 지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할게요. 그래, 역시 우리 소진이밖에 없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희들 소진이한테 고마운 줄 알아? 아니었으면 아무나 뽑아서 시켰으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애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소진이를 칭찬하니까 소진이가 민망해하더라고요. 얼굴을 붉히면서 은근히 좋아하는데 그 모습이 재수없진 않았어요. 소진이는 늘 자기보다 친구들을 먼저 배려했거든요. 제가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공에 맞은 적이 있었는데 양호실에 같이 가준 적이 있었거든요. 양호 선생님이 제 다리를 보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음날 다리에 깁스를 하고 학교에 오니까 소진이가 그렇게 심하게 다쳤었냐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너 집도 먼데 어떻게 등교하는 거야?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어? 아니, 엄마 아빠 두 분 다 출근해야 해서 그냥 내가 버스 타고 왔어. 너무 힘들어서 다음엔 택시 타야 할 것 같아. 헐, 그럼 내일부터 내가 네 집으로 갈게. 혼자 택시 타기도 어려울 텐데 내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되는데. 소진이랑 엄청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진짜로 집까지 찾아와서 가방을 들어주고 부축해주니까 감동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소진이와 등하교를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둘도 없는 단짝이 돼서 소진이 집에도 놀러가게 되었죠. 소진이 부모님이랑도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주 친절하고 이해심이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소진이가 부모님을 닮아서 착하고 다정한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같은 학교로 배정받게 되어서 3년 동안을 소진이와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지만 방과 후에 같이 공부하면서 친자매처럼 저녁을 같이 먹었죠.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소진이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소진이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갔거든요. 대학에 들어가고 1년 정도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난 후로 연락을 잘 해주지 못했거든요. 원래는 소개팅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랑 친한 선배가 갑자기 저를 불러세워서 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효정아, 너 오늘 시간 있지?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면 안 될까? 시간이야 있는데 왜? 내가 아는 남자 후배들한테 3대3 소개팅 시켜주기로 했는데 한 명이 펑크 내버렸어. 네가 대타 좀 띄워주라. 이렇게 갑자기? 그냥 머릿수만 채워주면 돼. 응? 언니가 밥 사줄 거니까 한 번만 나가주라. 선배가 소고기를 사주겠다고 저를 꼬시길래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선배 말대로 머릿수만 채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 자리는 제 생각보다 적극적이더라고요. 카페에서 모이자마자 통성명을 하고 소지품 같은 걸 내놓게 하더니 동전, 지갑, 립스틱,
같은 걸로 짝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있던 립스틱을 내놓았는데 남편이 3가지 물건 중 립스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짝이 되었죠. 짝이 정해진 후로는 카페를 나와 커플들끼리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쭈뼛거리며 뭘 할까 이야기 나누다 카페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했죠. 남편이 제 연락처를 물어볼 줄 몰랐는데 제가 인사치레 다음에 보자고 했더니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주말에 또 보자는 문자를 했더군요. 남편이 싫지 않았던 저는 데이트 신청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연인이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과 연애하면서 정말 좋았던 순간이 기억나지 않네요. 그저 저한테 잘해주고 다정한 사람이라서 무난한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질 것 같이 싸우거나 다툰 적이 없는 터라 나쁜 기억도 없네요. 정말 순탄하게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졸업을 앞두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저도 대기업까진 아니어도 초봉이 괜찮았고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사귄 지 6년 정도 되었던 것 같네요. 저희가 결혼하겠다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와 처음 이야기 나눠보았어요. 남편이랑 성격이 정반대더라고요. 성격이 아주 화통하고 말이 많으셨습니다. 게다가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죠. 저보고 주량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더니 다짜고짜 술을 권했습니다. 아버님, 저 술 못해요. 이렇게 많이 따라주지 마세요. 못하긴 뭐가 못해. 원래 술은 마시다 보면 늘어. 몸에 좋은 술이니까 쭉 마셔봐라. 이거 도수 높은 술 아닌가요? 제가 취해서 실수할까봐 걱정돼서 그런데 다음에 마시면 안 될까요? 실수? 그런 거 보려고 먹이는 거 아니야? 어서 한 잔 받아. 어른이 주면 그냥 받아 마셔야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등살에 못 이겨 주시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제가 여자치고 술을 제법 잘 마셔서 다행이죠. 시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술을 따라주시는데 하마터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토할 것 같다고 거절해도 아버님께서 고집을 피우셨죠. 뭐? 토하고 싶다고? 엄살은? 술은 원래 마시면서 배우는 거야. 얼른 마셔. 당연히 이렇게까지 술을 마시라고 부추기는데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가만히 지켜보다가 폭발하셨는지 술을 따라주려는 아버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휴,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런담? 미안해요. 어른도 어른 나름이지. 술주정뱅이한테서 술을 배운다니 개가 들어도 웃겠네. 어머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참고 있는 듯 아버님 팔을 몰래 꼬집기도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님을 아예 무시하고 계셨어요. 결국 잔뜩 취하셔서 수다쟁이로 변하셨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20대 시절, 30대 시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쭉 읊기 시작하시는데 듣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훈화 말씀을 하셔서 잠깐 잠들 뻔했습니다. 맨정신이라면 웃으면서 잘 듣는 척이라도 할 텐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눈이 자꾸 감기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잠들려는 모습을 보았는지 아버님 어깨를 찰싹 때리셨습니다. 아유, 못 살아. 내가 그만하라고 눈치 줬으면 그만할 것이지. 며느리 잠들려고 하는 거 안 보여요? 얼른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잠들었다고?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아가 어떠냐? 내 말 듣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지? 네, 맞아요. 아버님이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제가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데도 아버님이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같이 술 마시자고 마중을 나와주시는데 저는 이제야 풀려났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행여나 붙잡으실까봐 시부모님 댁을 빠르게 빠져나왔죠. 막상 밖으로 나오니 술이 깨서 남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았어.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술 못 먹이게 막아준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먹여버리네. 아니야, 내가 술 잘 마셔서 다행이지. 당신같이 못 마셨으면 이미 꽐라돼서 난리 났을 거야. 그치? 제가 웃으면서 남편을 놀리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버님께서 학창시절에 시인을 꿈꿨다고 해요. 문예 창작과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집안에서 반대해 포기했다고 합니다. 대신 경영학과에 지원해 학내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시인이 되겠다는 꿈은 계속해서 키워나갔다고 하는데요. 그 동아리에서 시어머님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대요. 이 이야기를 어머님께서도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뭐? 시인? 준민이한테 들었니? 네 시아버지는 평생 시인 못 될 거다.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인데 뭘 할 수나 있겠니? 나도 작가가 되고 싶어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글 쓰는 동아리가 아니라 술 먹는 동아리 같더라. 작가가 되겠다는 인간들이 모여서 맨날 술만 퍼마시는데 글이 써지겠니? 어머님 말을 들어보니 시아버지께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선후배들이랑 매일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 건 기본이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트러블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저한테도 일어날 줄 몰랐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아버님께서 제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와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대뜸 회사 앞이란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었죠. 네? 회사 앞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네 회사 앞이다. 잠깐만 나와봐라.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저 업무 중이라 갑자기 나오라고 하시면. 아니, 급하게 나오다가 지갑을 두고 나왔지 뭐냐. 몇만 원만 빌려주라. 네? 돈이요?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면 자식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은데 시아버지께서는 여러 번 제게서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말은 빌려가는 거지만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으셨죠. 돈을 빌려줄 때마다 시집을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라면 아직 아이 가질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마자 도대체 언제 낳으려고 그러냐고 바가지를 긁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애 낳으라고 독촉하지도 않고 저한테 잔소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선을 넘을 때마다 어머님께서 막아주셨으니까요. 어머님 덕분에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제 회사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버님만 아니면 그닥 고민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회사 일을 하다 소진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화장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거든요. 서울 지역의 주요 매장들을 관리하려고 직접 방문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연 H지점 매점으로 현황 파악하러 갔더니 뜻밖의 인물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H지점 매장 사장이 바로 수진이었거든요. 수진이도 저를 보고 놀랐는지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맞다는 걸 알고 저를 끌어안고 기뻐했죠.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저냥 지냈지. 우리 고등학생 때 보고 안 봤지? 안 본 지 거의 10년은 된 것 같다. 그래, 10년은 됐지. 내가 갑자기 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연락을 못했네. 나도 SNS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 너 동창 모임 같은 데도 안 나가는 것 같더라? 이제부터 자주 만나면 되지. 우리 퇴근하면 술 한잔 할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야지. 그날 퇴근하고 소진이 매장 근처에서 술 한잔하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소진이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은 제 회사와 멀지 않아서 자주 만나서 놀 수 있었어요. 퇴근하고 별일 없으면 소진이네 매장에 가서 일을 도와준 적도 있었죠. 그러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 남편도 소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소진이와 단둘이서 술을 마신 날이었는데요. 5개월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면서 소진이가 무리해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저도 생각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진이 삼촌 소개로 만난 남자인데 그 남자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는 거 있죠. 알고 봤더니 소진이 말고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치면서 저울질하다가 소진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니까 저까지 화가 나서 술을 들이부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희 둘이서 먹은 술병이 4병이나 됐습니다. 저는 잘 마셔서 멀쩡했지만 소진이는 술도 못 마시는데 무리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러다 집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야근한다면서 퇴근했어? 지금 집인데. 당신 지금 어디야? 소진이랑 같이 술 마시고 있어. 밤 12시가 넘었는데 집은 어떻게 오려고 그래?
택시 타려고 했는데 당신이 데리러 오면 안 돼? 소진이가 생각보다 많이 취해서 내가 어떻게 못할 것 같아. 아유, 못 살아. 알겠어, 지금 갈게. 야근하고 온 남편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게 미안했지만 저도 취해서 소진이를 부축할 힘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진이에게 술잔을 빼앗고 물부터 먹였죠. 많이 취했으니 술 대신 음료수를 시켜서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문자로 알려준 주소를 보고 금방 찾아왔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두리번거리다가 제가 있는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취했다고 그래. 내일 출근 어떻게 하려고? 에이,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술 금방 깨는 거 알고 있잖아. 아, 맞아. 여긴 내 동창 소진이. 소진아, 인사해. 내 남편이야. 안녕하세요. 가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낯을 가리는데 술기울 때문에 얼굴을 잔뜩 붉히고 배시시 웃으면서 말하는 소진이를 더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소진이를 데려다 주는 길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친해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이가 제법 가까워졌는지 남편이 소진이 안부를 물어볼 때도 있고 소진이가 남편의 안부를 물어볼 때도 있었죠. 그쯤에 저는 계획에도 없던 아들이 생겨서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두긴 왜 그만둬? 요즘은 여자라고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애 키우면서 직장 생활할 자신 있으면 계속해. 내가 거들어줄 테니까. 회사 그만두지 않고 아들을 키우겠다고 하면 눈칫밥을 먹게 될 줄 알았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음 놓고 워킹맘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3살 정도가 될 무렵이었을까요? 남편이랑 아버님이 제게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신을 맞아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을 모시고 갔는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아버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언제까지 엄마 속이려고? 난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다 말해버릴 거야. 뭐? 안 돼.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곧 정리할 거라고 했잖아. 날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열흘 안으로 정리할게. 열흘은 무슨? 지금 당장 정리해. 해도 너무하잖아. 엄마 친구랑 어떻게 그런 관계를 가져놓고. 쉿. 이러다 누가 듣겠다.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주라. 내가 깨끗하게 정리할 테니까 기다려주라고.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님도 화장실에 간 모양이었어요. 멀리서 어머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예약한 식당이 다다미식 프라이빗 룸이라서 다행이었죠. 저보고 왜 안 들어가냐고 묻길래 신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크게 소리내며 신발에 껌이 묻은 것 같다고 둘러댔는데요. 그제야 남편과 아버님이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내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과 함께 룸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마저 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얼른 식사 자리를 끝내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과 헤어지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물어봤죠. 당신 아버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설마 바람 피신 거 아니지? 설마 다 들은 거야? 우리 엄마도 들었어? 아니, 어머님은 못 들으셨어. 내가 들으실까봐 괜히 딴소리 하긴 했는데 당신 좋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실 그게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 예상대로 시아버지께서 바람을 피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된 건 6개월 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 먼저 불륜을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 회사를 찾아온 아버님이 돈을 달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너 혹시 돈 모아둔 것 좀 있냐? 딱 2천이 필요한데. 네? 2천이요? 아니, 갑자기 2천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말이야. 몸이 아프시다고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아버지가 아프단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냐? 수술해야 하냐? 다른 병원도 가보자. 남편이 호들갑을 떠니 아버님께서 결국 거짓말이라고 실토했다고 해요. 아니야. 내가 돈이 급해서 거짓말을 했다. 네? 거짓말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친구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대. 친구요? 어떤 친구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신 거 아니죠? 남편은 아버님과 대화할수록 의심이 들었다고 하죠. 아버님이 횡설수설하길래 아까부터 독한 향수 냄새가 나 여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몰래 핸드폰을 훔쳐봤다가 어머님이 아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물어봤더니 아버님께서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더군다나 아버님의 내연녀는 어머님과 가장 친한 친구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알면 충격을 받고 쓰러지실까봐 아버님 외도를 어떻게든 중단시키려고 했죠. 실제로 시아버지께서 남편 말을 듣고 급한 사정만 해결되면 내연녀와 정리를 할 거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 달째 정리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며느리인 저도 화가 나는데 남편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버님이 내연녀를 만나다가 또 걸리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나랑 끝내기로 약속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진짜 엄마가 알면 충격받고 쓰러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약속 안 지키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버님이 이번에도 알겠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버님이 저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를 것 같더군요. 시아버지의 내연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신데 부디 아버님께서 정리를 하시길 바랬습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잘 못하시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두 분이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속으로 갈등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 여름 휴가철이 되어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버님이 그곳에서는 내연녀가 철저하게 숨기고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숙소에서 밤늦게까지 내연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다가 아버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마 또 돈 이야기라는 걸까 걱정이 됐거든요. 여보,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어? 난 당신 생각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있어. 이런 좋은 데는 당신이랑 와야 하는데 너무 아쉽다. 다행히 제가 우려하던 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폰을 빼앗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노발대발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가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해야죠. 왜 끝까지 이러시는데요? 어머님이랑 진짜 이혼하고 싶으세요? 뭐? 이혼? 어디 버릇없이 시애빌 가르치려고 들어?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이혼을 들먹여. 버릇없는 것 같으니라고. 이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욕짓거리를 내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듣겠다며 끌고 가서 다행이었죠. 저희는 여름 내내 어머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아버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아버지께 최후 통첩을 날렸죠. 일주일 내로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께 전부 다 말하고 이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기도 전에 아버님께서 전 재산을 몰래 처분하고 내연녀와 함께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아버님이 남편에게 돈도 빌려갔었거든요. 다짜고짜 5천만 원을 달라고 하길래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죠. 시아버지는 남편을 협박하면서까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네가 5천만 원이 없다고? 예전부터 모아둔 돈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괜히 돈을 달라고 하겠어? 나도 협박당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협박이요? 설마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협박을 했어요? 그래. 5천만 원만 주면 헤어져 준다고 하더라. 돈 안 주고 헤어지면 집까지 쫓아온다고 하니까 돈 내놔라. 설마 네 엄마랑 내가 갈라서길 바라는 건 아니지? 남편은 아버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내연녀가 집으로 찾아올까봐 대출까지 해서 5천만 원을 줬다고 하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걸 보니 아버님께서 거짓말을 했나 봅니다. 내연녀가 협박을 하긴커녕 아버님이 나서서 5천만 원과 전 재산을 들고 나르자고 했겠죠.
결국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충격을 받고 쓰러지거나 분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침착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보면서 행방을 수소문해보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없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예,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다른 년한테 올려서 도망간 인간을 다시 찾아서 뭐 하려고? 실종 신고고 뭐고 신경 쓰지 말자. 난 그냥 이혼하고 싶다. 시어머니는 아버님을 찾는 대신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당사자가 사라져버렸으니 합의 이혼은 불가능했고 궐석 재판으로 이혼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했고 시어머니는 한 달 만에 행방불명된 시아버지와 이혼하고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 희소식만 있길 바랬는데 2달 뒤에 소진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년 전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셨는데 암이 재발해서 결국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자비를 도우면서 소진이 곁을 지켰죠. 3일장을 다 치르고 나니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소진이가 저를 껴안으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효정아,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아버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어. 아니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뭐. 울지마. 지금까지 잘 참아놓고 왜 갑자기 울어. 몰라, 긴장 풀렸나봐. 너 보니까 눈물이 나오네. 그날은 수진이가 눈물을 다 흘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픔에 우울해할까봐 매일 문자하고 전화하며 수진이와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했죠. 수진이도 점차 기운을 회복하고 닫아놓았던 화장품 매장을 다시 열 쯤이었습니다. 수진이 문제가 사라지자 제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에 새로운 부장이 왔는데 저랑 너무 안 맞았거든요. 성격이 아주 독선적이고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해서 친한 직원들끼리 저러니까 50대에 이혼당하는 거라고 뒷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조심하자, 실수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그 다짐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부장이 말도 안 되는 욕을 했거든요.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거래처와 짜고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공금을 횡령하라는 말이었죠.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저보고 그런 짓을 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부장님. 이렇게 하면 불법인 거 아시잖아요. 회사에서 알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뭐? 불법? 야, 네가 무슨 테레사수냐? 다들 이렇게 뒷돈 챙겨 먹고 있는데 혼자서 착한 척이야. 나만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같이 하자고. 내가 이만큼 떼어주겠다니까? 얼마 주든 간에 전 안 할 거고요. 계속 부당한 지시 내리면 감사팀에 고발할 겁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진짜 고발할 수 있을지 보자고. 그 뒤로 부장은 그 일에 앙심을 품었는지 사사건건 저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제가 실수를 할 때에는 꼬투리를 잡아서 인격적인 악담을 퍼부었죠.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한 날에는 다른 여직원들에게 가서 제 뒷담화를 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경고까지 하며 저랑 친한 직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했죠. 덕분에 저는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회의록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고 핸드폰을 녹음해 두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녹음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이런 폭언을 들었습니다. 뭐? 녹음이 안 돼서 기록을 못했다고? 뭐 이런 병신 같은 게 다 있어? 네가 신입이야? 도대체 몇 년 차인데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꺼져!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부장에게 시달리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군요. 마음 같아선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이 받은 대출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신 제 월급으로는 대출금을 갚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만두면 안 되는 상황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남편이 갑자기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아버지 사는 곳 찾았어. 뭐? 정말? 지금 어디 사시는데? 지금 당장 가보자.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입은 옷 그대로 남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 당장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죠. 저는 그 부장놈 때문에 그동안 쌓인 게 있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5천만 원 돌려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돈을 훔쳐가다뇨. 훔쳐가다니?
우리 아들이 준 거야. 난 돈 훔친 적 없으니 이만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가족도 아닌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냐? 너희들이 이혼해달라며. 마음 같아서는 고소하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아버님께서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당연히 남편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것이니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같은 건 받아놓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에 치를 떨면서 돌아서야 했죠. 그렇게 시아버지든 5천만 원이든 전부 다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두통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냥 돈 버는 데에만 집중하고 집안 돌보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잡생각이 안 들도록 노력하던 와중에 수진이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죠. 35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길래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 측 혼주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 자리에 아버님이 앉아 계시더군요. 시아버지도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아가, 네가 어떻게 여기에?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소진이의 결혼식장 혼주석에 앉아있는 것일까요? 아버님은 제가 곧 소리라도 지를 것 같았지만 갑자기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절한 목소리로 제게 빌더군요. 아가, 우리 과거 일은 모두 잊어버리자. 내가 너한테 미안한 짓 참 많이 했지만 나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소진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빌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아버님이 소진이 결혼식장에 있는 거냐고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니 시아버지께서 내연녀와 도망을 간 다음 살림을 차린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요점은 결국 아버님도 내연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였죠. 내연녀를 믿고 가진 돈을 모두 맡겼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여자가 소진이 엄마였다고 하는데요. 시아버지는 소진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며 소진이와 소진이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뭐? 사랑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요? 우리 남편은요? 낯짝이 얼마나 두꺼우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죠? 사과하려면 저희가 찾아갔을 때 하셔야죠. 지금 괜히 아쉬우니까 사과하시고. 제가 아버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르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울지 잘 알아. 그래, 화 풀릴 때까지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라. 이렇게 늙은 놈이 살려면 얼마나 살겠냐? 이제 나도 새 출발하려고 하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아버님께서 정말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애처롭긴커녕 가증스럽게 느껴져서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결혼식을 올릴 소진이를 생각해서 아버님을 결혼식장 안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날에는 돌아가실 아버지가 더 생각날 텐데 속상해할 소진이를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진이가 아버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쓰리더군요. 이러다가 소진이도 제 꼴이 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돼서 그 뒤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진이가 신혼여행을 끝나고 돌아오길 기다렸죠. 소진이에게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만나자고 했습니다. 소진이 집 근처 카페에서 새아버지는 어떤 분인 것 같냐고 물어보니 가정적이고 다정한 분인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다면서 아버지랑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소진이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아버님의 과거를 폭로할 수 없더군요.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다 지나간 일이니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 기가 막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부장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거 있죠. 뒤에서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당했으면서 찔리지도 않는지 또 애인을 사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부장은 그 애인을 스폰서라고 부르더군요. 직원들이 스폰서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폰서 몰라? 돈 주는 늙은 놈들. 내가 좋아서 졸졸 따라다니는 영감이 용돈 줄 테니까 사귀자는 거 있지? 그냥 맞장구만 쳐주다가 돈만 받고 연락 끊으려고. 헐,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럼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돈 받고 그 영감은 나같이 젊고 예쁜 여자랑 노는 건데. 50대면 젊은 것도 아닌데 자신감 넘치는 여자였죠. 허세를 부리는 건지 몰라도 점심시간에 수다를 떨 때마다 새로 사귄 내연남을 스폰서 취급하더라고요.
당연히 직원들은 믿지 않았지만 사진까지 보여주어서 진짜로 스폰서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부장의 스폰서가 제 시아버지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인간이 부장과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소진이가 주는 용돈을 쓰고 있었단 겁니다. 소진이 때문에 봐줬더니 저 몰래 또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이번에는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다고 조퇴를 한 후 모든 사실을 소진이에게 털어놓았죠. 소진이는 제가 오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내뱉자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고 되묻는 거 있죠. 소진아, 오래전부터 말해주고 싶었는데 널 위해서 참았어. 근데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내 어머니 몰래 바람 피우고 내 친구 몰래 바람 핀 놈이야. 난 더 이상 못 당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복수하자. 어? 잠자코 제 말을 듣고 있던 수진이가 찬물을 연거푸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과거에 저질렀던 과오들을 다시 되묻더니 제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했죠. 이제는 시아버지와 내연녀에게 복수해줄 차례였습니다. 우선 소진이는 수진이 엄마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진이 엄마는 소진이보다 더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리고 그 길로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소진이 엄마는 혹시나 하고 아버님과 대화해 보려고 했지만 내연녀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눈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버님 뺨을 때렸죠.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구나. 정말 당신이 날 배신한 거였네?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니까 좋아? 나 속이니까 좋았냐고! 소진이 엄마는 이웃 주민이 부른 경찰이 올 때까지 그놈의 멱살을 잡고 쌩 난리를 피웠습니다. 경찰들이 저희를 말리는 바람에 그 소란이 끝이 났지 경찰이 오지 않았으면 아버님이 거의 묵사발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 이혼당한 아버님은 위자료를 토해내느라 전 재산이 털린 것 같았죠. 내연녀였던 부장도 상간녀 소송에 걸렸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회사 내에서 남자 관계가 문란하고 근무 태도가 나쁘단 평이 자자해서 상간녀 소송 소문이 퍼지자마자 권고사직 당했다고 하네요. 아버님도 죗값을 치르고 부장도 떠나니 마음이 절로 편해졌습니다. 이제야 살만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버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져서 인상을 쓰며 물었습니다. 뭐?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은 왜 만난 거야? 아버님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저라면 만나지 않았을 테지만 남편에겐 아예 남이 아니라 아버지라서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아버님이 후줄근한 차림으로 나타나서 하소연했다고 하네요. 고시원에서 자활근로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사정한 것 같았습니다. 딱 10,000원만 주면 안 되냐? 아이 10,000원이 아니면 5,000원이라도. 내가 지금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다. 아무리 내가 미워도 부모 아니냐. 네가 돈 안 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니 딱 10,000원만 주라. 어?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해 듣는 게 기가 막히더군요.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간에 또 돈 때문에 만나려고 했다는 게 짜증났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생각으로 만날 마음은 없었나 보죠. 돈이 궁해질 때마다 이럴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예 연락을 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우린 이제 아예 남 아니냐고 차단할 거니까 연락처 지우라고 말하니 아버님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도 서로 지켜야 하는 도리가 있는 법이죠. 그걸 천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늘이 정해준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핏줄로 이어진 사이라고 해도 원수지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일 없이 부모나 자식된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